오늘은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 국가 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IRP나 ISA 투자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는 국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뭐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가 좀 잘 뜰지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돈들이 몰려들 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은 이런 국가가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좋게 보는 국가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분으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앞으로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 국가 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이 유입되는 나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과 지정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지정학적 혼란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지정학과 돈의 흐름을 잘 읽어야지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요. 우선 돈이라는 것의 뭔가 특징, 이 속성을 보면요, 언제나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는데 수익률이 막 20%, 30%를 한다. 그럼 다 거기에 투자하겠죠.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뭐 수익률이 뭐 100%, 200%를 할지라도 이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뭐 50%, 60%라면은 이제 투자가 섬찟 뭔가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죠. 또 아무리 안전성이 좋더라도 뭐 수익률이 없다. 오늘 1,000만 원 넣어놓으면 10년 후에도 1,000만 원 돌려준다. 이러면은 이게 투자처로서는 뭐 돈을 잃지 않는 데는 좋을 수 있으나 투자처로서는 약간 갸웃갸웃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국가가 어딘지를 거시적인 흐름에서 판단하고, 그런 국가가 있다면은 그런 국가에 뭔가 뭐 시장이라든지 ETF 이런 거에 투자해 놓으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은 안전한 곳을 매우 중시하면서 동시에 큰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이 안전과 수익을 모두 갖춘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국가가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짐 로저스가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국가지만 앞으로 수십 년 수익을 올릴 국가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와 부채 급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하고 있고 뭐 건보료라든지 국가 재정이 점점 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일본과 비슷한 뷰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위안화의 태환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위안화라는 것은 중국의 이제 돈이죠. 이 태환성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돈과 달러, 중국 돈과 뭐 엔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 중국 같은 건 워낙 그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환성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환성의 뭔가 약함은 중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봤고요. 뭐 저라도 중국에 돈을 넣는데 이걸 달러로 바꿀 수 없다, 달러로 바꾸면 매우 어렵다 하면은 당연히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모든 투자자가 같은 마음이죠. 하물며 뭐 진짜 뭐 억만장자 이러신 분들은 큰 돈을 중국에 선뜻 투자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가진 그 잠재력, 이 중국이 앞으로 개방 가능성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금 사실상 패권국이죠. 이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자금을 흡수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돈들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가장 큰 채무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안전과 수익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게 된 거죠.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긴 하지만 중국이 통화 개방을 계속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태환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문제가 없어진다면은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위스처럼 금융 중심지로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돈이 몰려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보시고 이 기준에 맞는 국가를 찾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이제 보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조건 첫 번째, 나라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방되지 않으면 자금 유입이 되지 않죠. 이 폐쇄된 국가에 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내가 돈을 넣고도 못 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전쟁이 끝난 후에 오랫동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있었는데요. 소련이 붕괴한 후에 이 우즈베키스탄의 지도자들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왜 폐쇄했느냐? 자기들의 이 국가의 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외부의 간섭이 없어지면은 그 내부에서 이미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더 통제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국경을 폐쇄한 겁니다. 경제보다 국내 지배권을 강화하는 선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6년에 취임한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하고 의회를 열어야 국가가 번영한다는 것을 알고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유능한 지도자의 확보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면은 사람에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든지 전쟁이든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요 인물이 누군지 보고 문제가 있다면 투자를 제고해야 되죠. 투자를 하려면 건전하고 현명한 리더가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가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국가 지도자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한테 돈 뿌리고 뭐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데도 계속 돈 쓰고 하겠죠. 하지만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의기의식이 있는 지도자는 이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그런 국가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 책에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제 그 부채를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완전 해결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계속 적자 국가에서 이제 우파의 지도자가 나라를 집권하고 국가 재정을 그 되게 건전하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 수지를 흑자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볼 때 나라가 개방되어 있는지 국가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보시고 그 시장을 선택할지 안 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주식은 국내 주식 하고 있고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ISA 뭐 이런 것들은 이제 ETF 해외 시장의 ETF를 사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중국, 뭐 인도, 일본, 베트남 등등등등 많은 국가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이게 내가 그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잘 없고 그 나라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짐 로저스가 제시한 두 가지 조건 나라가 개방되어 있는지 국가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잘 살펴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국가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도는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도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인도 하면은 굉장히 큰 나라고, 뭔가 요가하고 막 불교하고 뭐 이런 코끼리 생각나고, 뭐 굉장히 거대 국가로서 이제 뭐 유망한 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할 것을 예측되는 나라, 중국에 앞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좀 이 짐 로저스가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른 이유, 왜 짐 로저스가 인도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를 거둬들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아주 굉장한 투자자입니다. 인도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무려 14억 171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거기에 거의 이제 뭐 30배 정도 되는 숫자를 보유한 국가죠. 세계에서는 7번째로 큰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고 인도가 이제 2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이제는 인도입니다. 이 인구는 곧 시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처를 얘기하는 거고,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물건을 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도는 인구 보너스기의 혜택을 받아서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인구 숫자, 참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와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2027년 GDP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3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 중국에 이은 초강대국,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인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과연 인도가 그럴까? 인도가 그렇게 못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는 지금까지 국경을 닫고 경제 규제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인도의 그 영화 산업을 보면은 인도 자국의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또 그 특유의 문화색으로 굉장히 그 인도 내에서는 흥행을 하고 있어요. 뭐 할리우드 영화가 유일하게 뭐 이기지 못한 시장이 뭐 인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인도의 그 자국 그 폐쇄가 얼마나 심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영화 산업만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짐 로저스도 아까 같이 말했던 뭐 엄청난 인구수, 뭐 그리고 그 인도가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보고 이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투자를 이제 했었는데, 1년간 이 모디 총리의 정권 운영 방식을 지켜보고 나서 보유했던 주식을 모두 팔았다라는 겁니다. 인도에 투자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였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모디 총리가 이제 큰 개혁을 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짐 로저스가 인도가 이제 모디 총리 취임을 계기로 많은 부분들을 개방해서 이제 경쟁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대에 못 미친 거죠. 또 인도의 그 채무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거죠. 이 모디 정부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 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만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가 되면은 사실 이제 힘을 쓰기가 쉽지 않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인도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거나
타지마할 같은 유명 관광지만 가본 사람일 것이다라고 짐 로저스는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인도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그래도 흔히 뭐 브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 러시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인도 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 국가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유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는 진짜 뭐 미국과 시차도 뭐 12시간이고 영어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서 미국의 그 IT 산업과 인도의 그 IT 인재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굉장히 그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저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여행 유튜버가 이제 올린 인도 여행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인도의 모습은 좀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유튜브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은 와, 인도가 진짜 뭐 좀 이게 양극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발전하지 못했구나. 우리나라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 굉장히 그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인도가 이 언론사에 나오는 뭔가 기사상에 나오는 이런 인도의 이미지와 인도의 실상이 상당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니까 제가 인도 그 이제 산업에 이제 펀드를 샀는데 이걸 돈을 빼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그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인도의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브이로그, 여행 유튜버들의 브이로그나 여행 유튜버의 여행 콘텐츠들을 보시면은 인도의 그 실제 그 낱낱한 면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이런 인도의 실정에 눈을 돌리면은 이제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짐 로저스가 이제 손에 꼽는 인도의 발전을 좀 나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다민족 국가라는 겁니다. 일단 저도 몰랐는데 일단 인도의 그 지폐, 인도의 돈에는 17개의 언어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제1 언어인 힌두어는 4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벵골어, 그리고 기타 다양한 언어가 총 22개가 인도에서 공인 언어로 존재합니다. 그냥 있는 언어가 아니고 공인된 언어예요. 공인된 언어가 22개다. 그리고 공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까지 다 합치면은 1800개에서 2000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전 국민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지역끼리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 또 인도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미국의 IT 산업에서 막 했던 것을 인도하고 미국하고 12시간 정도 시차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미국에서 일했던 것을 밤에 이제 인도에 넘겨서 인도에 또 작업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또 일을 하고,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일을 하는 체제가 돼서 인도의 그런 IT 산업이 미국의 IT 산업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이 잘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인도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의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4%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그렇게 영어가 막 전 국민이 막 사용하고 잘할 정도로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종교도 다양합니다.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갖고 있지만 이슬람교도 14.2%, 기독교도 2.3%, 시크교도 1.7%, 불교도 0.7%, 자이나교도 0.4%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갈등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오랜 갈등이 있고요. 또 인도의 그런 환경들, 대기오염이나 물 부족, 이런 것도 인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짐 로저스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그 광활한 땅을 갖고 있는 인도를 통일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인도는 국가를 통일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관료제를 확립했습니다. 관료제라는 게 참 관리하기는 좋지만 이제
관료주의 특유의 경직성이 있죠.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부패와 금권 정치는 세계 최악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친족주의가 팽배해서 특정인들에게 이권이 집중되는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인도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인도가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역사상 통합하지 못한 나라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뭐 인도가 뭐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일본이나 이런 국가처럼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영어라는 단일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됐잖아요. 인도에서도 뛰어난 사업가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지만 뭐 인도의 뛰어난 인재들은 다 미국 등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물론 인도 경제는 성장할 거고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일본의 그런 눈부신 경제 성장,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만큼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다민족, 다종교 이런 통합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중국을 이길이라는,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짐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인도 굉장히 좀 새롭죠.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인도에 투자해 놓고 있다, 혹은 투자를 뭐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고, 또 인도에 다녀온 여행 유튜버들 컨텐츠를 보시면은 인도에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잘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다 살펴보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인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분으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해외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주로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IRP 같은 거에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이제 ETF 상품들, 뭐 일본, 뭐 베트남, 인도, 뭐 미국 등등등등 다양한 국가 ETF 상품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기업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사실 미국 시장이 아니고서는 세세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뭐 베트남의 1등 뭐 식품업체가 어디냐 했을 때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한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국가의 경제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좀 기준을 가지고, 뭐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인도가 유망하다, 뭐 베트남이 유망하다, 뭐 브라질이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대체 정말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뭐 대만처럼 진짜 그 고속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짐 로저스가 직접 이야기하는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2가지를 좀 보시면은 여기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큰 변화는 전쟁, 재해, 지도자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2가지인데요. 바로 저렴함과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저렴함과 변화는 종종 전쟁이나 재해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나면은 물가와 인건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순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그 국가가 높은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면은 북한에서는 뭐 삼성, 뭐 포스코, 이런 뭐 생산 시설, 공장 같은 거에 뭐 포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장이 이제 망가지고, 공장이 망가지면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일할 곳은 줄어들고 일할 사람은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직후의 상황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인건비로 이제 뭔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국가적으로 이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 국가는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성장할 가능성이 큰 나라에 투자하려면은 이미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정말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해외 어디 뭐 순방 같은 거 가면은 뭐 세일즈 외교를 했다, 뭐 이런 식 기사가 나잖아요. 말로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어 달라, 투자해 달라, 이런 걸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정말 투자를 했을 때 정책들을 뭐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말로만 뭐 우리나라에 공장 세워주세요, 뭐 우리나라에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투자와 기업을 장려하더라도 과세를 하거나 규제를 강화했다면 투자자 기업가를 절대로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 기업가는 그 나라의 진정성, 정말 이 나라가 해외 그 돈 투자 유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진정성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지, 얼마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는지, 얼마만큼의 인프라적인 제공 뭐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이 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 가라, 이 돈을 벌고 성공하라, 이것이 말로만 그친다면은 이것은 소용없는 거고, 말뿐만 아니라 진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질적인 실행까지 하는 국가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짐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로 명성을 얻어서 고속성장을 해냈는데요. 현재도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제품을 사고 일식을 즐기고 있죠. 이게 바로 저렴함이 가진 힘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갈 거 일본 가는 거고, 국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지고 엔화가 약해져서 더 오히려 저렴하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돈을 일본 가서 쓰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품이 싸다고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가격이 싼 나라는 일본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품질마저 저렴하다는 거죠. 이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저렴해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좋을 때, 품질은 탁월할 때 이제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후에 일본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나갔는데요. 일본 기업이 당시 얼마나 저렴하면서 고품질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짐 로저스가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요. 알루미늄 롤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제품 및 알루미나 제조업체 알코아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 회사의 CEO가 일본에서 가져온 알루미늄 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느냐? 품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기업의 그 CEO는 이 일본에서 만든 알루미늄 롤을 보고 이 알루미늄 롤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고품질의 알루미늄 롤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알루미늄 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품질이 좋았다는 거죠. 당시 미국은 일본 제품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냥 싸구려 제품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965년에 GM에서 온 컨설턴트가 일본 차를 보고 그게 과연 미국 시장에 성공할까? 그게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 왜냐면 일본 차는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산 생각하듯이 품질이 낮고 가격이 싼 이런 제품을 인식했던 거죠. 근데 실제 일본 차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됐죠. 일본 차들이. 미국의 자동차는 품질이 떨어졌지만 일본 자동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갔습니다. 일본인은 전 세계에 판매하려면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독일과 일본이 고속성장을 했는데 이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인구 그리고 아이디어와 에너지의 원천인 자유로운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 리스크 확률보다는 야성적 충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활동은 남극 탐험과 다르지 않다. 일본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자원이 있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야성적 충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정말 엄청난 탁월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냥 좀 폐쇄적이죠. 또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개인의 인권들이 없고 다 이제 그냥 세뇌시키고 막 그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성장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국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함과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저렴함은 강력한 무기인데 저렴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수한 품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우수한 품질 이게 참 많은 국가가 해낼 수 없는 거죠. 특히 저렴한 가격에 해낸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함과 극적인 변화가 있는 국가들은 고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덧붙여서 인구와 또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환경과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은 이 국가의 미래는 밝다. 거기에 활용 정점으로 국가적 지도자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 잘 이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국가의 미래는 찬란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해외 시장을 보시고 저처럼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국가에 좀 돈을 묻어두시면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좋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좀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인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어쩌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 패권국을 이제 좀 거머쥘 국가로 생각하는 분이 많죠. 이런 중국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이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일단 중국 국력 배후에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이 천연 자원이 그 가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차세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2030년까지 지배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적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정도면 우크라이나 그냥 단순간에 그냥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러시아의 뭔가 허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긴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뭐 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국, 미국 다음은 중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운데요. 미국이 이미 쇠퇴하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할 때 아시아에서 대두되는 국가 중 패권국이 될 요건을 갖춘 나라는 중국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중국의 인구는요 14억 1218만 명입니다. 2022년 기준이고요. 인도가 1등이고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GDP는 약 17조 9,600억 달러입니다.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이제 GDP고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존재하고 확인된 광물만 171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죠. 특히 뭐 최근에 히토류, 배터리에 쓰이는 히토류를 굉장히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를 하고 있죠. 이 중국의 힘 뒤에는 시베리아에 있는 대량의 천연자원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중국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주요 천연 자원은 철광석을 제외하면은 동부와 북부에 편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천연 자원의 공급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베리아에는 러시아 석탄 확인 매장량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산림 자원이 풍부해서 중국 임업기업의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는요 석유 천연가스도 풍부한데요. 튜멘주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러시아 전체 석유의 70% 생산하지만 석유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량도 전 세계 6%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면에 천연가스 자원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2%를 보유할 만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도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서 팔고 있고 중국에도 2014년에 천연 파이프 라인 건설에 합의를 해서 2019년에 일부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은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요. 러시아에 있는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가까이 있어서 이제 각종 필요한 광물과 자원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이제 중국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가까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이제 국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북한이 이제 딱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뭐 파이프관, 뭐 석유관 다 연결 안 되고 마치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이제 배로 모든 물자를 나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그들과 이제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물론 반대로 우리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각종 천연 광물들을 단순히 배뿐만 아니라 뭐 기차와 뭐 화물차 뭐 이런 운송 트럭으로 이제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러시아와 지하정을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은 장벽도 넘어서야 되는데요. 미국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전, 심각한 불황, 기업 파산, 폭동,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기업이 무너지고 불황이 닥치면은 중국 역시 굉장히 큰 공황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패권국의 가장 근접한 국가라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와 함께 파리도 들어온다. 이제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개방이 이제 약간의 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파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신선한 공기라는 더 큰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했던 거죠. 중국이 국경을 닫지 않는 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중국은 지금 많이
개방을 했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개방을 했고, 또 더구나 이제 중국에서 배출되는 엔지니어의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이제 중국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중국이 폐쇄 정책을 택할지를 보는 거예요. 폐쇄 정책을 택할 것인가? 중국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시진핑이죠. 시진핑이든 뭐 시진핑 다음이든 중국이 국경을 문을 닫는다. 이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성장을 못하게 될 거고 돈을 당연히 투자할 수도 없겠죠. 투자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더 이제 시장을 열고 국경을 개방한다면은 짐 로저스는 굉장히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는데 중국과 미국을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테니까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뭐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도 아직은 뭐 미국이 역시 1등이구나. 가장 강력한 국가구나. 또 다른 군사력 지표를 보더라도 뭐 일부 뭐 탱크 같은 것들은 뭐 중국이 많긴 하지만 다른 뭐 훨씬 더 고급진 고가의 무기들 보면 뭐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도 있는 AI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고 중국은 5년 이하 경력자가 40%에 달한다는 거죠. 특허 건수를 봐도 미국이 AI 쪽에서도 훨씬 앞서긴 합니다. AI 종사자 수도 훨씬 더 많고요. 민간 투자 비중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AI 산업도 역시 주도는 하고 있구나. 하지만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죠, 중국을. 추격이 매섭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과거처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중국은 사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AI 산업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5년 만에 3배가 됐죠. 2020년에 1,500억 위안, 2025년에 4,500억 위안. 글로벌 AI 논문 점유율도 미국보다 중국이 앞섰습니다. 글로벌 AI 특허 점유율도 미국보다 중국이 이제 앞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중국한테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을 이제 보는 짐 로저스의 시선은 뭐냐? 앞으로 중국이 더 개방을 한다면 문을 닫지 않는 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갑자기 뭐 공산국가니까 중국은 갑자기 뭐 지도자가 국가의 문을 닫는다든지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취하면은 이것은 중국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개방 정책을 취하면 이제 투자를 더 하겠지만 개방 정책 하지 않는다면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미국과 중국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나눠서 샀습니다. 저는 이제 ETF를 주로 사는데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를 ETF 상품을 샀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국의 전기차 ETF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진짜 뭐 국가적으로도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전부 다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럼 테슬라를 이기든 못 이기든 어쨌든 나머지 시장을 먹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그 기업들은 뭐 제 생각에는 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의 시대는 분명 오니까 이제 테슬라 ETF와 중국 전기차 ETF를 나눠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지만 뭐 막는다고 해서 사실 경제 성장을 못하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이제 중국이 진짜 미국을 턱밑까지 쫓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미국과 중국에 적절하게 특히 뭐 AI라든지 앞으로 첨단 산업 위주로 투자를 해 놓는다면은 뭐 설령 뭐 미국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사실 굉장히 숫자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수, 그리고 진짜 뭐 국가적으로 진짜 아무래도 공산국가니까 되게 지도자의 딱 말 한마디에 딱 일치 단결 딱 해가지고 딱 가는
국가 힘이 굉장히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짐 로저스의 관점을 참고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30년 짐 로저스가 주목하는 최고의 투자처 한 곳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이 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그 투자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갑자기 웬 사우디?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우디는 일단 인구가 3,641만 명이고 이민자 인구는 1,345만 명입니다. 일본보다도 무려 영토가 6배가 더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원래는 이 나라가, 이 사우디가 일부 사업가와 이슬람교 순례자 등을 비롯해 극히 제한된 숫자의 외국인만 입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2019년부터 관광 비자를 발급해서 그 외의 방문객도 이제는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에는 성지 메디나에 대한 관광객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개방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지 메디나? 그래서 뭔가 해서 이제 검색해 봤더니 이제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메디나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외교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중국의 중재로 단교 상태였던 이란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주변국과 외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석유가 많은 나라죠. 이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 생산량, 수출량, 게다가 비석유 분야인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살만 신임 국왕 즉위가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이 살만 신임 국왕이 즉위가 되면서 지도자층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 옛날에 그 네옴시티,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네옴시티 때문에 우리나라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던 이제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제 그분입니다. 2017년에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왕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뭐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를 기업 공개하고요. 아람코 지분 5% 상장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지분 매각 대금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해서 국내외 투자를 주도합니다. 또 광산업에서 2020년까지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 방위 산업을 육성해서 2030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지출 50%를 자국 기업이 차지하도록 하겠다. 또 민간 부분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65%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30%로 상향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됐나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비전 2030 추진 현황을 보면요. 2030년에 비석유 부분 수출 국내 총생산 비중을 50%까지 이제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 16%에서 2022년 25%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비석유 부분 정부 재정 수입도 2030년까지 1조 리알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4,100원 리알까지 왔고요. 또 여성의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30%까지 달성하기로 했는데 2022년 37%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목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 사우디가 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2017년에는 모든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거대 도시 계획인 네옴을 발표합니다. 보셨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때 이게 굉장히 많이 그 경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 뭐 신문에서도 많이 다뤘던 거죠. 우리나라 이제 건설과 이제 많이 밀접하게 이제 참여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막에 이런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장벽 같죠 하나에.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막 수직 도시가 막 들어서는 거예요. 녹지도 들어있고 막 오피스도 들어있고 집도 들어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시를. 그래서 사우디가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에서 개방적인 나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우디가 갑자기 왜 변화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짐 로저스는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해외 교육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이제 뭐 유럽도 보고 미국도 보고 다른 나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네 나라랑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것들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아바야, 뭐 정통 이제 의상이라고 하는데 아바야와 히잡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사실 이런 복장 규제들이 이제 사실상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자유로운 패션들을 이제는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여성의 자동차 운전 금지가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잘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2018년 이전까지는 사우디의 여성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2018년에 이제 이게 해제가 돼서 여성들도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관광 산업 발전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세계 2위의 해외 관광객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개방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해외 관광객의 폐쇄적인 시절에는 이 사우디 안에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조차 드물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조차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우디 현지에 카지노 호텔을 열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의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때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세계 5대 관광지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억 명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2030년 사우디가 굉장히 훌륭한 투자처가 될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혹은 이제 러시아냐, 뭐 이런 것만 이제 보고 있을 때 중동의 이제 사우디는 조용히 이런 변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베트남 뭐 많이 보죠. 인도 많이 보지만 이 사우디 쪽에도 좀 눈을 돌리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10년 이내에 망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10년 안에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혹은 10년 동안 계속 나라가 쇠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조건 잘 들으시고 이런 나라는 조금 이제 투자를 고려해 봐야겠다 혹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반대편에서 또 10년 동안에 굉장히 그 성장하는 국가의 조건 두 가지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보시면은 내가 지금 뭐 ETF 같은 상품 투자할 때 이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검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입니다. 일단 10년 이내에 저무는 나라와 성장하는 나라를 예측하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빚이죠, 빚.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산과 부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간 잘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보듯이 국가를 살펴볼 때도 대차 대조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은 국가는 대차 대조표가 건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국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역사적으로 부채가 많은 국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부채가 증가하는 그 나라가 멀쩡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국가 부채는 다양한 지표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무역 수지가 흑자라면은 그 나라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부채가 줄어들겠죠. 이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무역 수지는 국가 경제를 좋든 나쁘든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금융기관에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빚이 많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반면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결국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국가 차원에서도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펴볼 때는 무역 수지와 기타 지표를 통해서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적으면 문제도 적지만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국가는 부채 처리를 미루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국가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채가 굉장히 많죠. 20년 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심각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제가 실제로 그 미국 관련 이제 경제에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그 부채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뭐 원금은 갚지 않는다 치더라도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이제 발생할 거잖아요. 미국의 부채에서 비롯되는 그 이자가 미국의 1년 예산보다도 많아지는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은커녕 국가를 운영할 그 1년의 그 세금으로 국가의 빚에 이자를 내는데 다 써버리면 그 국가가 지탱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 부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미국의 그 정부 관료들이 이제 많은데, 아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국은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역사가 보여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부채를 축적한 국가는 결국 침몰하며 고통받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지표로는 그 나라의 대외 순자산과 대외 부채도 봐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좀 성장하는 나라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부채가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빚을 먼저 갚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세금으로 빚을 갚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재정 붕괴를 우려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짐 로저스는 이는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수를 늘리기는 굉장히 쉽죠. 법을 바꾸든 뭐 시행령을 하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뭔가 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결국은 이게 빚을 더 늘리고 또 증세하고 또 빚을 더 늘리고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920년대 영국은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증세를 계속한 결과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공급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뭐죠? 바로 지하 자원이죠. 뭐 석유, 석탄, 뭐 희토류,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 영국이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리던 경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북해 유전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정치적 리더십이 잘 받쳐줬지만 북해 유전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불리하죠. 자원이 잘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갑자기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할 예정인 동해 바다에서 갑자기 유전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부채가 갑자기 확 줄 수 있어요. 그 매장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인구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노동 인구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일꾼이 많아도 고령자가 많으면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죠. 즉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연금 수령자는 많은데 연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연금의 그 제도 자체가 이제 불신을 받게 되는 거죠. 젊은 층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맞냐? 우리는 못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니까 이제 연금을 이제 안 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받는 사람 고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연금을 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보료도 마찬가지죠. 고령화 사회 될수록 병원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빚이겠죠 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거 다 재정 충당할 수 있겠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을. 근데 애는 안 낳고 경제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세금을 낼 사람은 적고 세금 받을 사람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 인구가 중요하다. 고령자가 많으면은 이건 소용없다. 그래서 국가가 망할지 보는 방법은 부채, 빚을 봐야 되고 국가가 성장할지 보는 방법은 인구가 증가하는지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한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로봇이 대체해 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실 이제 인간보다는 노동력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접수 받던 사람이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고 서빙 로봇도 이제 바뀌었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뭐 파스타, 볶음밥, 치킨 튀기는 거 다 이제 기계 로봇이 합니다.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금 줄어들어도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더 생산량이 증가하고 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로봇을 잘 활용하는 국가는 최고로 효율적인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런 거 잘 보시고 이제 투자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 로저스가요. 저도 몰랐는데 미국 주식에서 특히 이제 그 AI 이쪽에서 돈을 다 뺐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왜 뺐지 했는데 짐 로저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에 이은 세계 3대 투자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바로 부채입니다. 사상 최대의 부채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을 원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하길 원하지만 그 자리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 등의 총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미국 부채 한도라고 합니다. 이 부채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2023년에는 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채무 불이행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채무 불이행 위기는 피했지만 연방정부의 공공부채 잔액은 10월 당시 33조 2천억 달러,
10월 당시 33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쇠퇴하기 시작한 국가는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왜 유재석 씨도 그런 말 했잖아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면 그게 정말 큰 위기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데 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때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거고 쇠퇴가 되는 거죠. 이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뭐 저도 그렇지만 AI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싹 쓸고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이제 AI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AI 붐을 타고 엔비디아에 투자를 할 만큼 IT 기술을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로저스는 모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숏 외에는 테크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는데, 야, 지금 AI라서 전부 다 AI고 AI 주식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저스는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이제 세계의 기축 통화는 미국 달러이지만 언젠가는 다른 통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쵸? 뭐 앞으로 뭐 평생 영원히 뭐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를 한다. 이거는 뭐 아니라는 것은 뭐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알고 있죠? 통화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를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해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어야 된다는 게 짐 로저스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그걸 제외시키고 뭐 이런 걸 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편에 선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중립적인 위치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기축 통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향이냐? 안 좋은 영향이라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그 러시아 중앙은행에 미국 자산을 동결했고, 러시아 기업 등 15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완전히 금지를 시켰죠. 이런 제재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의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 달러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로저스 생각인 거죠. 이런 조치는 러시아의 달러 이탈을 가속화하고 다른 나라가 러시아를 따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 달러를 이제 제재를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처음에 이제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덜 받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미국을 따라 러시아는 제재를 가한 나라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총대 메고 러시아 제재를 가했던 겁니다.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는 미국을 지지하지만 인도와 중국은 또 친러시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미국 달러 이탈 현상이 없어도 달러의 미래를 우려한 나라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의 그 달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점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가 되었었잖아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과거의 기축통화였는데 이 달러로 바뀌었듯이 이 달러 다음에 어떤 기축통화가 이제 또다시 나오게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전 세계에 위기가 닥치면은 투자자들이 안전통화로 인식하는 달러를 사모으려고 하지만 사실 달러는 짐 로저스가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점점 눈치챈 다른 국가나 이제 투자자나 뭐 기업들은 이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동안은 달러는 안전자산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위기 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게 당연히 좋은 거였는데
더 이상 달러가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달러를 보유하려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기축통화의 그 입지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미칠 영향도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대중무역 적자 해소, 무역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중국에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죠. 뭐 지금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서 관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짐 로저스는 묻는 겁니다. 시장을 폐쇄하는 행위는 정말로 그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보호무역주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짐 로저스는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 반대로 보호무역주의를 점점 강화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 효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점차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점점 폐쇄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이 정책의 그 방향성의 결과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위치를 바꿔놓는 그런 미래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미국의 행보를 보면서 미국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과거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잘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 러시아, 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하면서 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들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여유가 사라진 것은 그만큼 미국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구나.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또 다른, 뭐 중국이 가장 이제 유력하긴 하지만 중국이 점점 힘을 키운다면은 언젠가는 좀 또 다른 세계의 질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패권국이라는 것은 늘 바뀌어 왔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쇠퇴를 더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났지 않을까,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미국의 그 부채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연 이 미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AI가 좀 뭔가 큰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짐 로저스가 말하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을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이 일본의 미래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한번 짐 로저스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일본은 일단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추세.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는 근면한 국민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런 나라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197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거품이 붕괴되었던 1990년대에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묻는다면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증가해서 1967년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1억 2,808만 명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속도로 간다면 2056년에는 9,965만 명, 2070년에는 8,700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출생아 수도 7년 연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 감소 외에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9.1%, 즉 3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거죠. 이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장은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생산도 줄어들게 되겠죠. 경제 전반이 그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일본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이런 부채의 급증은 이런 상황 속에 별로 좋은 요소는 아닌 거죠. 1965년에 처음으로 적자구체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나라빚이 1,000조 엔에 달하고요. 국민 1인당 1,000만 엔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채무잔고는 GDP의 2.5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빚도 역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짐 로저스는 얘기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빚이 늘어나는 나라가 발전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일본의 쇠퇴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여성에게 불이익이 많고 사회적인 제도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미흡한데 일본 역시도 그렇게 임신과 출산에 관대한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인프라나 지원책 등이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남은 방법은 이민자 수용인데 일본은 이민자가 증가하면 치안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민자의 본격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유망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관광인데요. 성장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이 아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럼 뭐 일본의 관광을 갔을 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의식뿐만 아니라 시설과 설비도 역시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을 환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일본인들에게 더 필요하고 그래야만 일본의 관광 객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이런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유망한 것은 이제 관광이 남았다. 이런 관광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이민자 수용 거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의 타겟책은 뭐 이민자 수용을 더 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관광 산업을 발전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이제 좀 좋아 보인다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꿔도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고 저출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죠. 다행히 뭐 올해 좀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수준이 하고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사례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뭐 말이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어, 배울 건 배우고 또 더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 그래도 더 잘 사는 대한민국, 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봤고요. 저는 아직 일본을 가보진 않아서 뭐 일본에 대한 환상도 좀 있고,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여러 가지 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또 특히 또 관광 쪽에서는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좀 분발을 더 해서 일본을 앞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인구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반등까지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만 낳아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낳아서 국가도 더 인구도 많아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그런 설계를 이제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은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결혼하고 애를 안 낳아요. 왜냐면은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예요.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더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결혼을 장려하고, 또 거기에 애를 낳으면은 더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애를 낳을 수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인 그 설계 구조 자체가 애 안 낳도록 만들고 결혼 안 하게 만드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니까 빠르게 이런 문제점을 고쳐서 다시 출산율 올리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짐 로저스가 말하는 한국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죠.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짐 로저스고요. 참고 도서는 2030년 돈의 세계지도입니다. 짐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2023년 세계 인구 백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인구는 5,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구지만 확실한 거는 당장에 뭔가 초강대국이 될 만한 인구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자본이나 자산이 또 풍부한 나라도 사실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영국처럼 적은 인구로 패권국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해군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그로부터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조금 이제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38선이 열리고 남북의 국경이 열리면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제조업이 강하고 금융 부문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북한에는 높은 교육 수준의 저렴한 노동력이 되는 인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아프리카를 살펴보면은 자산이 풍부하고 부채가 적으며 젊고 교육도 잘 받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서 경제 발전의 궤도에 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저런 나라처럼 돼야지 하고서 이제 정책을 잘 이끈다면은 북한도 경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정은이 사실 지금까지 행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없어 보이죠. 하지만 짐 로저스의 눈에는 흥미로운 투자처 정도로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실제로 2007년과 2013년에 북한으로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본 북한의 모습이 2013년과 2007년은 달랐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북한을 바꿀 힘을 가진 이제 지도자이면서 이제 사람인데, 김정은이 이제 경제 개방을 지향하면 미래가 밝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지금처럼 이제 어려울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루저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외국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국내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노하우를 북한의 그런 인재, 노동력에 가르친다면은 한반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반도는 이제 관광지로서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바로 북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서 남과 북이 각각 따로 살기로 하자 이게 아니고, 전쟁을 막 하다가 우리 그만 쉬자 하고서 멈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제 살고 있기도 하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안보 불감증 내지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태연하고 좀 뭐 북한에 좀 도발을 하더라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휴전 중이고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은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왜? 지금은 그냥 잠시 휴전을 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만 보면은 남북한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관광의 측면에서라도 이제 남북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더 많은 뭐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또 북한이 가진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합쳐져서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남북 분단 현실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요. 통일이 된다면 아주 큰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보면은 뭐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북한과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희석이 되고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안보적인 문제도 훨씬 더 나아질 거고, 그리고 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북한을 뭔가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 진병제도 우리나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발생하게 되는 뭐 인력의 문제, 뭐 인재의 소비, 낭비의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밖에 답이 없다. 근데 이게 참 합의를 하면 좋은데,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굉장히 그 강하게 이제 우리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고, 핵무기를 뭐 개발했다고도 하고 있죠. 개발했고 뭐 더 이상 뭐 물러날 것이 뭐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뭔가 그 대치는 한동안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쉽게 풀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또 쇠퇴, 거기다 또 이제 뭐 떠오르는 중국, 또 러시아와 뭐 북한, 중국이 또 친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짐 로저스가 한때 우리나라가 뭐 5년 안에 뭐 통일이 된다고 막 대중적인 강연에서 막 이야기하고 뭐 언론 인터뷰에도 얘기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야, 세계적인 투자자, 엄청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사실은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뭐 역시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뭐 정치나 뭐 이런 거 더 밝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아무튼 이 문제를 이제 잘 풀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지금은 사실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제 생각에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거의 이제 없어진 상태고, 그냥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느낌이 강한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왔고 이런 측면에서 제3의 어떤 뭔가 이점 내지는 이유로
북한과의 통일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진짜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사실 뭐 정치라는 게 모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평화롭게 뭐 전쟁이 나는 것이 없이 아무도 생명이 다치지 않고 남과 북한이 잘 머리를 맞대서 평화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초강대국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짐 로저스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짐 로저스가 말하는 투자 원칙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4가지 기준을 꼭 지킨다고 합니다. 그 원칙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강세장만 바라보고 약세장은 보지 않는다. 다 그렇죠. 사실은 뭐 강세장일 때 돈을 투자만 하면 막 버니까 이제 강세장이 언제 오냐, 지금이 강세장인가 이렇게만 보는데, 짐 로저스는 언제 약세장인지만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과열되어 있을 때 침착하게 바닥을 찾는다고 해요. 모두가 절망적일 때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는 유망한 저평가된 투자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바닥일 때는 이제 증시에 돈이 쭉 빠져있을 때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실적 대비 혹은 그 기업이 가진 가치 대비 더 빠진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평가된 투자 대상을 찾아서 이제 발굴을 한다는 거죠. 1973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를 공동 설립해서 10년 만에 4,200%의 수익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눈을 돌리지 않는 저평가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이럴 때야말로 정말 신중해야 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뭔가 비관적일 때, 이럴 때 도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좀 비추어 보면은 막 열광하는 거는 좀 AI 좀 이쪽이 아닌가 싶고, 뭐 반대로 비관적인 거는 좀 한국 증시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 알 수는 없죠. 좀 뭐 우리나라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갖고 괜찮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들도.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관적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싼 주식이나 상품을 찾는 게 아니고, 싸지만 장래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장래성을 측정하려면은 거시적 관점에서 변화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원칙은 모르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투자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짐 로저스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분산 투자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단 이때 뭐 아무데나 올인하고 아무데나 몰빵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달걀을 넣는 바구니가 제대로 된 바구니인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즉 바구니를 잘 선택해야 된다. 즉 종목을 잘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구니를 잘못 선택하지 않으려면은 아는 데만,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해야 돼요. 투자자로서 성공을 거두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잘 아는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사와 공부가 번거롭게 느껴진다 한다면 아예 투자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을 보고 저 주식을 사야 한다, 뭐 유튜브를 보고서 이 주식 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투자가 그렇게 유튜브나 뭐 TV나 인터넷 보고서 해가지고 대박날 정도로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죠.
세 번째 투자 원칙,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투자할 때는 불안감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죠.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 의존하고 이런 남에게 의견에 매달려서 투자하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태에 벗어나야 되는데 투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이 주식이 정말 1년 뒤에 2배, 3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전문가가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까요? 자기 돈 다 넣고, 자기 가족들 돈 다 넣고, 자기 친척들 돈 다 넣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의견에 매달려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내가 아닌 누구의 말도 믿지 말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항상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 네 번째 투자 원칙은 투자로 성공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경영 상태, 재무제표, 고객 업계 경쟁사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사실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도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정보는 믿을 게 못 되라고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항상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보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그 정보 중에서 가치 있는 정보와 가치 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4가지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두 번째는 모르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 네 번째는 투자로 성공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것.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막 귀찮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내가 신뢰를 가지게 된 전문가, 그 사람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처럼 보이는 전문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유튜브나 신문이나 책을 보고서 그 종목들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밖에 질 수 없죠. 나중에 돈 다 잃어버리고 그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당신 말대로 투자해서 돈 잃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게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뭐 정보들, 그게 뭐 재무제표가 됐든 업황이 됐든 뭐 경쟁사와의 관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기업에 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지.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 요즘에 2차 전지가 좋대, 뭐 AI 주식이 뜬대, 뭐 원자력 발전이 뜬대, 뭐 이런 거를 그냥 믿고 투자해서는 결국 손해를 봤을 때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 기회를 잡는 4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으로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을 배우는 마지막 리뷰 시간인데요. 그동안 긴 시간 많이 잘 들으셨죠? 오늘 마지막 이 이야기까지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한층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이 짐 로저스가 기회를 파악하는 방법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관광업 외에도 제조업은 성장하는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경제가 성장했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찾아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수출을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TSMC가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이제 정말 반도체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 좀 밀리고 있어 안타깝긴 한데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지금 뭐 대만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매력적으로 이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는 진짜 전 세계에 자본, 뭐 사람 몰려들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제조업 중에서도 짐 로저스는 섬유 산업에 좀 주목을 합니다. 이 섬유 산업은 많은 자본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 섬유 산업이 여러 나라들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대만 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플레이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만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과거 섬유 산업이 발전한 것이 토대가 되었을 거라는 게 지금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섬유 산업에 주력하는 곳 중 하나가 또 북한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베트남이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섬유 산업을 보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전하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베트남도 이제 경제가 조금 이 섬유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북한과 관련해서 책에 좀 흥미로운 사례가 나오는데 북한에 이제 방문했을 때 짐 로저스가 이제 막 그 여자 이제 공장 직원이죠. 북한 여공이죠. 옷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이 옷은 뭐 누가 어떻게 사가나요? 물어봤더니 그 북한 여공이 하는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국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되게 심할 때라서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힘들지만. 근데 이제 그 북한 여공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만든 옷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택이 붙어가지고 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섬유 산업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기회를 파악한 두 번째 방법은요. 이노베이터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EU와 영국도 많은 부채가 있죠.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국가들 굉장히 채무가 많습니다. 이런 침몰하는 나라, 뭔가 이제 좀 경제가 막 고도로 성장하던 이제 그런 나라에서 조금 경제가 이제 쇠퇴하는 그런 나라에 투자한다면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혁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를 감동하게 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혁신적이며 성실한 기업가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기업가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가는 설령 쇠퇴하는 국가에 있더라도 그 산업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가를 찾을 수 있다면은 어느 나라에서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문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 성장하는 국가든 쇠퇴하는 국가든 굉장히 산업이 크게 부흥할 수 있다. 기회를 발견한 세 번째입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가? 2022년 AI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폭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죠. 챗 GPT뿐만 아니라 뭐 구글의 바드 같은 이런 생성형 AI는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판도를 갈아엎을 거라고 지금 로저스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국가 전체가 번영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막 등장했을 때
이것을 막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과거에 그 미래학자 분을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동차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집단이 어딘 줄 아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였을까 뭐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말똥 치우는 일을 하는 청소부 협회가 가장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엔 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등장하면은 마차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마차를 타면서 이제 수많은 말들이 똥을 쌀 건데 그 똥을 치우는 이제 청소부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가장 이제 크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기술 혁신이 나와서 사회가 변하면은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동차가 발달되고 보급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일부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번영하고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게 짐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파악하는 방법 네 번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가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투자할 때는 위험이 따르죠. 그러나 이제 재해를 산다, 이제 위험을 산다라는 거죠. 투자 신조에 따라 투자하면 5년, 6년 후에 현명한 투자를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간다 이런 국가에 투자를 해서 실제 5년, 6년 뒤에 좋은 성과를 낸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짐 로저스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일본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2018년 모두 매도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위기는 관점을 바꾸면 다시 없는 기회가 된다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이노베이터가 존재하는가?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30년 돈의 세계지도 짐 로저스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로 이제 이 책에 대한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